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땅에는 보광이란 스님이 살았습니다. 보광은 음주가무의 여인들 희롱까지 안 하는 짓이 없는 파괴승이었지요.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지라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답니다. 해서 보광은 매일같이 저잣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건달처럼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보광이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사당패 공연이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구경꾼 중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구경하는 여인의 옆모습은 마치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양반집 마님인 월양은 정말 오래간만에 장터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헌데 마침 왈패보다도 지독한 보광에게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보시오. 걔 멈추시오. 여인의 미색에 홀린 보광은 입을 딱 벌린 채 공연 대신 여인만 신나게 보고 있었지요. 공연이 끝나고 마침내 여인이 자리를 뜨자 보광은 그 뒤를 후다닥 뒤따라갔지요. 아니, 누구십니까? 소승은 보광이라 하오. 보살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오? 저는 월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공연을 관람하던 그대를 보는 순간 소승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 아무래도 그대와 나 사이에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지금 당장 같이 좀 가셔야겠소이다. 아니, 뭐라고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스님이라면 불도를 닦으셔야지. 왜 부녀자를 희롱하십니까? 거절은 거절하겠어. 자, 갑시다. 월양은 거절했지만 바위 같은 보광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보광이 월양의 손목을 붙잡고 질질질 끌고 가자 보다 못한 한 사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월양내 머슴인 만수였지요. 땡중아, 어서 마님의 손목을 놓지 못하겠느냐. 하룻강아지가 뭐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만수는 참지 못하고 보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광은 그 모습을 보고도 껄껄껄 웃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만수를 가볍게 들어올려서는 그대로 저 멀리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붕하고 날아간 만수는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온몸이 다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스님의 말씀대로 할 터이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도대체 저와 뭘 하시려는 겁니까? 말 잘하셨어. 월양시주. 자, 그럼 소승과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보광은 월양을 품에 안은 채 저잣거리 한복판의 주막으로 향했지요. 월양 마님은 어쩔 수 없이 보광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구하려다 기절한 만수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지요. 때마침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에 비친 월양 마님은 그야말로 한떨기 꽃이었지요. 그런 월양 마님을 앞에 두자 보광은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연거푸 술을 들이켰지요.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오자 보광은 마님의 옆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마님의 소매에 손을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양 마님은 깜짝 놀라 몸부림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불도를 닦는 분이 여색을 탐해서야 쓰겠습니까? 앙탈 부리는 모습도 귀엽구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 불도는 아랫도리로 닦는 불도 이외다. 마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천하장사 같은 보광의 힘 앞에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광이 하는 짓을 내버려둔 채 눈물을 훔치며 술잔을 기울여야 했지요. 이보시오, 월양. 내가 청이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소. 또 무슨 청입니까? 사납기는 만약 그대가 들어준다면 오늘은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보기나 하지요. 내가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미색에 반해버리고 말았다오. 해서 월양 당신을 꼭 품에 안아보고 싶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월양은 너무나도 당당한 보광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요.
이렇게 술이나 마시다 갈 수는 없나요? 없어이다. 내 힘을 쓰면 간단하지만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그러니 순순히 응해주면 좋겠어. 이 왈패 같은 스님은 마님이 청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꾀를 내었답니다. 정 그렇다면 저도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가 갑자기 자리를 뜨면 집안 식솔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잠시 편지를 쓸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시오. 보광은 껄껄껄 웃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지요. 해서 마님은 급한 대로 치맛자락을 찢어 편지를 써서 남겼답니다. 다 끝났어. 자, 그럼 갑시다. 보광은 마님을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더니 그대로 바람처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눈앞의 광경이 휙휙 지나가는 터라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줄을 꼭 붙잡고 기절하지 않도록 노력했답니다. 보광이 향한 곳은 험하기로 소문난 태백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곳엔 보광이 기거하는 암자가 있었지요. 자, 도착하였어. 어서 들어갑시다. 겉보기엔 다 쓰러져 가는 암자였습니다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암자 안에는 보광이 마을에서 빼앗아온 재물이 그득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대감집 창고보다 높게 쌓인 재물에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어찌나 재물이 많은지 황금불상이 어린애처럼 보일 지경이었답니다. 구경 잘 하셨어. 그럼 어디 시작해봅시다. 보광은 암자 바닥에 월양을 눕히고 그대로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그 이름처럼 달처럼 곱고 꽃처럼 향기로웠지요. 해서 보광은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는지 돌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었죠. 월양 마님도 보광의 황소 같은 능력에 쩔쩔맸습니다. 아니 무슨 스님이 이렇게나 능력이 탁월합니까? 그야말로 평생 처음 만나보는 대단함이었답니다. 해서 보광이 힘을 줄 때마다 아래가 다 터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신나게 힘을 쓰니 마님은 어느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즐기니 어느새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님이 가쁜 숨을 내쉬는 동안 보광은 쌓인 재물을 주섬주섬 챙기는 것이었죠. 자, 그럼 좀 쉬고 있으시오. 어딜 가십니까? 난 좀 다녀올 것이 있어. 금방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 잠이나 자고 있으시오. 혼자 두겠다는 보광의 말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도망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렵니까? 걱정 없어. 여긴 깊은 산중이라 내 도움이 없으면 달아나다가 산짐승의 밥이 되기 딱이라오. 마님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 말대로 이 깊은 태백산에서 도저히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보광이 돌아올 때까지 마님은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마님을 두고 나온 보광은 재물을 들고 가난한 빈민굴로 향했답니다. 그러더니 가난한 백성들에게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광은 사실 탐과 놀이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의적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난폭하고 무례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곤 했답니다. 보광이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있자 소식을 들은 포졸들이 그를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꼬나쥐고 덤벼들었습니다만 보광은 껄껄껄 웃을 뿐이었지요. 어림없어, 포졸님들. 그딴 이쑤시개로 이 보광을 잡으시겠다고? 꿈이 야무지시구려. 화가 난 포졸들이 창을 찔렀지만 보광은 그 창대를 번개같이 쥐고는 그대로 포졸과 함께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례차례 저만치 날아간 포졸들은 골목 한켠에 집단처럼 쌓였지요. 포졸들을 모조리 처리한 보광은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자, 뒷정리도 끝냈으니 그만 돌아가 볼까? 빈민들에게 재물을 다 나누어 준 보광은 호탕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보광의 무술과 대범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신들린 것 같은 솜씨군. 근데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관두세.
오늘도 잡기는 틀렸어. 깔끔하게 포졸들을 정리한 보광은 술 한 동이를 짊어지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월양 스승이 돌아왔소이다. 혹시 달아난 것은 아니시오? 웃어 제끼며 암자에 들어온 보광은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귀신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하고 지저분했던 암자가 반짝반짝 깨끗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이 나갔던 사이 월양 마님이 대청소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다 못해 제가 다 치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치워가면서 살도록 하세요. 보광은 한참 동안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들어오시지요. 이 암자가 원래 스님 집안이었습니까? 이거 놀랍구려. 암자가 너무 바뀌어서 순각 착각하고 말았다오. 월양의 말에 보광은 너스레를 떨며 암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암자 안에는 누가 봐도 근사한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의 안주에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한상이었지요. 부엌의 재료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테니 어서 드시지요. 놀랍구려. 정말 그대는 놀랍소이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 암자에서 살아야 하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하하, 월양 그대가 더 좋아진 것 같소. 신이 난 보광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안주를 우적우적 먹었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취기가 오르자 또다시 마님의 향기가 코를 간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보광은 또다시 마님을 번쩍 들어 침소로 향했지요. 그날 밤도 보광은 천하장사의 힘으로 월양을 밀어붙였답니다. 그렇게 월양을 암자에 들인 보광은 요새 무척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잣거리에서 술로 분을 풀고 양반에게 재물을 훔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즐거웠지요. 한편 월양의 마음도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하고 난폭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보광은 의외로 부드러운 남자였지요. 월양이 싫다는 것은 권하지 않았고 힘으로 그녀를 취하거나 손찌검 따위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밤만 되면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정말 살다 이렇게 황홀한 시간은 처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마음이 보광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물에 배의 도적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마님이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 보광이 슬며시 다가왔지요. 뭘 그리 고민하고 있으시오? 말만 하시오. 이 보광이 들어주겠소이다. 그럼 슬슬 절 좀 풀어주시지요. 그건 안 될 말이오. 이제야 이 암자가 좀 사람 사는 것 같아졌는데 그대가 떠나고 나면 다시 돼지우리가 되고 말 것이오. 부처님께서도 그건 원하지 않으실 것이외다. 보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라도 좀 쐬게 해주세요. 이 암자에만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로군. 알겠어. 오늘 밤에는 가지 마시를 나갑시다. 네, 어디로 가시렵니까? 가보면 알 것이오. 그날 밤 보광은 재물이 든 상자를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다른 어깨에는 월양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바람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휙휙 불고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터라 월양 마님은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제와는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였지요. 보광은 집집마다 돌면서 가져온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살면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신다오. 보광이 재물을 받아든 백성들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보광은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미소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월양 마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왈패나 다름없는 보광이 뒤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말만 번드르르 하고 뒤로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들보다도 보광은 훨씬 자비롭고 사내다운 것이었습니다. 해서 마님의 마음속에서 보광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바람은 쐬었으니 몸이 차구려. 월양 그대가 날 좀 데워주셔야겠어. 일을 마친 보광은 월양 마님의 손목을 끌어당겼지요. 그러자 월양은 또다시 온몸이 짜르르했지요. 해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보광의 너른 품에 폭 안겨 있었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파괴승이 아니라 아주 고명한 선승과 밤을 보낼 것 같군요. 틀렸어. 나 보광은 파괴승이외다. 고명한 선승은 여인과 밤을 보내지 않는다오. 보광은 한결 나긋나긋해진 월양의 태도에 기뻐하며 또다시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보광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하늘의 별이 모두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이 암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주변이 확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지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천지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경실색한 보광은 마님을 품에 안은 채 잽싸게 암자에서 뛰쳐나왔지요. 암자는 불화살에 맞아 순식간에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보광도 마님도 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파괴승 보광. 이제야 내 놈을 붙잡겠구나. 벼락 같은 호령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보광은 마님을 내려놓은 채 사자처럼 용맹하게 맞섰지요. 보광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포졸들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가 많았지요. 보광은 점점 더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백성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땡중 꽁무니만 따라다니느냐. 부끄러운 줄 알거라. 이놈 보광. 관찰사 대감의 심기를 거스른 내 놈을 오늘에야 잡겠구나. 포졸들이 쫙 갈라지더니 갑옷을 입은 무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악기로 이름 높은 포도대장 백호준이었지요. 호준은 무술이 뛰어났지만 탐관오리인 관찰사의 말만 따르는 악한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보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번번이 놓쳐 도끼가 잔뜩 오른 상태였지요. 보광과 호준은 벼락같이 기합을 지르고는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둘의 주먹과 검이 어지럽게 춤을 췄지요. 둘은 용과 호랑이처럼 서로 백중세의 싸움을 펼쳤답니다. 다들 둘의 싸움에 정신을 판 사이 머슴 만수가 월양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아니다. 보광 스님은 내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정말 좋은 분이야. 마님이 보광에게 노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월양 마님이 해명을 했지만 만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마님의 손목을 붙잡아서는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어서 절 따라오십시오. 포도대장께서 마님은 눈 감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수는 포도대장과 미략을 맺고 월양을 찾아온 태백산을 헤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모하던 마님을 찾았으니 이제 함께 꽁무니를 빼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칼이 번쩍하더니 만수가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자 호준이 만수를 베어버리고 마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자 보광.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여인의 목숨은 없을 줄 알거라. 비겁하구나, 호준. 포도대장이라는 자가 어찌한 여자를 인질로 삼느냐. 닥쳐라. 내 놈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된다. 사랑하는 월양이 붙잡히자 보광은 저항을 그만두었습니다. 곧바로 포졸들이 몰려와서 보광을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멍석마리를 하듯 개패듯이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흠씬 두들겨 맞는 동안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걸 지켜보던 포도대장은 마침내 보광을 수레에 실으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보광은 포도대장에게 붙잡혀 관찰사에게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월양은 그대로 관찰사에게 불려가 수청을 들게 되었습니다. 치욕을 당한 월양은 당장 혀를 깨물고 죽을까 했었지만 붙잡힌 보광을 떠올리며 단념하였지요.
그보다는 보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해서 관찰사에게 갖은 아양을 떨며 보광에게 내려진 처분을 알아내었지요. 보광은 일주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사형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자 관찰사는 보광을 옥에서 끄집어내 형틀에 단단히 묶었지요. 보광은 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온몸이 얼룩덜룩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허나 사랑하는 월양이 무사한 것만을 확인하자 장부답게 의연하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관찰사는 월양을 옆구리에 끼고는 보광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보광은 들라. 그대는 승려의 몸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관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력의 치안을 어지럽혔도다. 그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빙글빙글 돌리며 보광을 처형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보광에게 도움을 받은 가난한 백성들이었지요. 사람들은 관아 바깥에서 아우성을 치며 보광을 풀어달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란이냐? 포도대장은 어서 포졸들을 시켜 저 무지랭이들을 죄다 잡아들이거라. 그때였습니다. 관찰사의 품에 안겨있던 월양이 갑자기 비녀를 뽑아 관찰사의 가슴팍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레 공격을 당한 관찰사가 비명을 지르자 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를 틈타 월양 마님은 잽싸게 보광에게 달려갔습니다. 월양은 어떻게든 보광의 밧줄을 풀어주려 했지만 이게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자 마님은 원통함에 모시겨 눈물을 흘렸지요. 그걸 본 보광이 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어. 월양 그대가 이리도 노력하니 이 보광도 힘을 좀 써야겠소이다. 보광이 온몸에 힘을 주자 아니 이럴 수가. 밧줄이 우드득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언제든 밧줄을 풀 수 있었지만 혹여 월양이 다칠까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포도대장이 보광을 막으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광을 막을 수 없었지요. 포도대장이 칼을 휘두르자 보광은 주먹으로 맞서는 대신 묶여있던 형틀을 그대로 집어던진 것입니다. 커다란 형틀에 맞은 포도대장은 그만 목이 부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관찰사 나리, 이제는 그만 백성들의 말도 좀 들어보십시다. 단숨에 포도대장을 해치운 보광은 발을 들어 관아의 문을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던 성난 백성들이 파도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엄청난 수의 백성 앞에서 포졸들도 창을 내려놓고 모조리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관찰사는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렇게 관아를 제압한 보광은 광을 여러 관찰사가 수탈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관찰사의 장부를 찾아내 한양으로 보냈답니다. 이건 사실 월양 마님의 공이었지요. 그렇게 관찰사는 조정에서 보낸 감찰관에게 붙잡혀 서울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끝낸 보광은 월양 마님을 품에 안고 태백산의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새로이 암자를 지어 마님과 새 출발을 하였지요. 월양 이것 보시오. 달맞이 꽃이 피었어. 정말요? 정말 예쁘네요. 저 달만큼이나 예뻐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덜 아름답구려. 내긴 그대가 제일 아름답소. 그렇게 조금은 별난 스님과 아참 이제는 머리를 길렀으니 더 이상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별난 사내와 아름다운 마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보광과 월양의 만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마님은 보광 속에 깃든 정의감과 올바른 마음씨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청주 땅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북과 피리를 메고 울긋불긋한 옷을 걸친 이들은 바로 노래와 춤으로 먹고 사는 사당패들이었지요.
이들이 한참 강물을 건너고 있는데 웬 청년이 물 위에 두둥실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좀 보세요. 웬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와요. 소녀가 손을 들어 가리키자 사당패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이구, 저러다 빠지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데. 자, 이럴 게 아니라 힘을 합쳐 건져냅시다. 인심 좋은 사당패들은 얼른 청년을 물에서 끄집어냈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 못 차리면 죽소. 사당패 중 나이 지긋한 노인이 청년의 뺨을 때리며 깨우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소녀는 꼼짝도 안 하고 허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제 할아버지와 사당패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지요. 아니요, 저희는 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까운 청주 땅에 장터가 선다 하여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지요. 네, 이분을 잘 부탁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소녀는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요.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혼령들이 똑똑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뒤에 서 있던 여인의 혼백이 소녀에게 청년을 부탁하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소녀는 차마 죽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청년을 돌봐주겠다고 약조를 했지요. 그렇게 여인의 혼령과 소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청년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여기는 청주 미호강의 강변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오는 것을 우리 사당패 삼촌들이 건져냈다오. 그렇군요. 목숨을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에이, 그런 말씀 마시오.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니 누구라도 했을 것이 왜다. 청년은 사당패의 우두머리인 감시 노인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살펴보니 청년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점잖고 무척이나 예의가 발랐지요. 하지만 어딘가 잔뜩 움츠려 있고 두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해서 노인은 더 묻지 않고 손녀인 감미려에게 일러 청년을 부축하게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강물에 빠졌다 겨우 살아났으니 일단 안정을 취해야겠소. 허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미려야 도령을 잘 부축해 드리거라. 네,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리하여 청년은 감시 노인의 집에서 쉴 수 있었답니다. 감노인이 사당패들과 공연을 하러 간 사이 미려는 방에 청년을 눕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곡식은 좀 있는데 반찬거리가 없구나. 손님을 굶길 수는 없으니 뒷산에 좀 다녀와야겠다. 미려는 품에 비수 몇 개를 챙겨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통통한 산새가 보일 때마다 족족 비수를 날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백발백중 신묘한 솜씨였지요. 꿩이며 산비둘기를 순식간에 잡은 미려는 사냥감을 새끼줄에 묶어 허리에 찼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 저 앞에서 칼을 든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샅샅이 살피는 것이 아무래도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지요. 그들을 본 미려는 아무 말 없이 산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도령.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 미려 처녀. 갑자기 무슨 일이시오? 도령을 쫓는 이들이 있으니 어서 여길 나가야 합니다. 미려는 청년을 일으켜 반대편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봐둔 동굴에 청년을 밀어넣었지요. 헌데 그 순간 청년에게 붙어있던 여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님, 저자들은 끈질긴 살수들입니다. 아들이 숨어있다 해도 기필코 찾아낼 것이니 좀 더 도와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는 한번 약조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배웠습니다. 헌데 어찌 놈들의 시선을 흐려야 할지 고민이군요. 아들의 소매에 제 유품이 있으니 그걸 쓰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려가 청년 소매를 뒤져보니 작은 향주머니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려는 향주머니를 꽉 쥐었지요. 그러자 청년이 기겁을 했지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물건이오. 어서 돌려주시오.
목숨만큼은 아니실 겁니다. 이 물건을 이용해 놈들을 다른 곳에 유인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미려 처녀, 아까 전부터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급하니 좀 다녀와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요. 그리고는 미려는 서둘러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미려를 발견한 칼잡이들이 다가왔지요. 혹시 이 근처에서 처음 보는 청년을 본 적 없느냐? 여긴 인적이 드문 산입니다. 누굴 본다면 죄다 처음 보는지라 말씀하시는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맹랑한 계집이로구나. 그래, 젊은 청년 하나를 본 적 없느냐 말이다. 가령 물에 떠내려왔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청년이라뇨?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느냐? 저 산 아래 집이 너희 집이렸다. 네, 그렇습니다. 네가 정녕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집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구나. 그러더니 칼잡이들은 미려의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뒤져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자 칼잡이들은 다시 강물을 따라 내려가 버렸지요. 사내들이 떠나고 한참 후에야 미려는 청년을 숨긴 동굴로 향했습니다. 대관절 무슨 일이오? 칼잡이들이 도령을 찾고 있었습니다. 허나 다른 곳으로 유인했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역시 그렇군. 여기까지 쫓아왔단 말인가? 잠시 생각하던 청년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미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맙소. 미려 처녀는 내 은인이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도령. 청년이 고개를 들자 미려와 눈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미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얼굴은 달덩이처럼 아름다웠지요. 거기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결단력도 뛰어나니 그야말로 재색견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순간 청년은 한양 도성에도 이런 처녀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청년은 미려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아름답고 사랑스런 소녀가 자칫 자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청년은 마침내 미려에게 자기의 일을 소상히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름은 장혁기라고 하오. 바로 형조판서 장양수 대감의 유일한 자식이오. 허나 아버님은 영모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시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노비가 되거나 숨어 사는 처지가 되었지요. 아마 저 칼잡이들은 아버님의 정적들이 보낸 자들이 분명하외다. 참으로 큰일을 당하셨군요. 허나 도령의 눈에는 총기가 여전하고 기색 또한 꼿꼿하십니다. 필시 사대부의 몸가짐이니 아버님께서도 장하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 보아줘서 고맙소. 하지만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그 뒤를 도모하실 수 있겠지요. 일단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려는 혁기를 데리고 풍광이 좋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계절이 초여름이라 골짜기엔 산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답니다. 미려는 산딸기를 한 움큼 따서 혁기의 입에 넣어주고 자기도 오물거리며 맛을 보았답니다. 혁기는 산딸기의 시큼함에 얼굴을 찌푸렸다가 이내 달콤한 즙을 맛보며 얼굴이 풀어졌지요. 미려는 혁기의 얼굴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보며 깔깔거리며 시원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바깥 나들이 한 번 안 한 백면서생을 놀리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이지요. 둘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혁기는 밝게 웃는 미려가 눈부셔서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가끔씩 미려가 자기 손을 잡아 끌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통에 금방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지요. 미려도 혁기의 준수한 얼굴과 진지한 태도에 점점 끌리고 있었지요. 사실 미려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와 삼촌들과 함께 공연을 다니는 통에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사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해서 자기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마다 움찔움찔 놀라는 혁기가 귀엽기도 또 사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귀신을 보는 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은 망설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공연을 나갔던 할아버지 감노인이 쌀섬과 반찬을 짊어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공연은 잘 아셨습니까?
오냐, 이번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더구나. 덕분에 쌀을 후하게 받았다.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엔 사당패가 모두 모일 것이니 오래간만에 잔치를 벌여야겠다. 해가 지자 미려의 집에 사당패가 전부 모였지요. 미려는 마당에 큰 솥을 걸고 산에서 잡아온 산새들과 산채로 전골을 끓였답니다.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감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미려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네. 자네가 형판 장양수 대감의 장남이라고 하였나? 네, 그러합니다. 감노인은 장대감이 유배를 갔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비통해하였지요. 한 잔을 쭉 들이키시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당패가 아닐세. 우리는 칼솜씨만 믿고 천하를 주유하던 검계의 일원이었다네. 네, 어르신의 사당패가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검계였다는 겁니까? 그러했지. 젊었을 적 우리는 칼 하나만 있으면 누구도 두렵지 않았네. 해서 몹쓸 짓도 많이 했지. 그렇게 조선 팔도를 휩쓸다가 그만 장양수 대감이 보낸 토벌대에게 모조리 붙잡히고 만 것이야. 그야말로 신묘한 병법이었다네. 하지만 혁기의 아버지 장대감은 검계들을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솜씨를 높게 사서 용서해주고 나라를 위해 그 실력을 쓰도록 하였지요. 이에 감복한 감시 노인과 검계 패거리는 북방 오랑캐들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지요. 오랑캐와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는 검을 들지 않기로 맹세했다네. 그 뒤로 이렇게 사당패가 되어 칼 대신 붓과 피리로 먹고 살고 있지. 또한 감노인은 최근 장대감이 유배를 간 이후 다른 충신들도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렴결백한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거나 혹은 먼 타지로 귀향을 가는 것이었지요. 주상전하께서 병석에 누운 이후 충신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네. 이는 필시 권력의 눈이 먼 천명왕후의 지시 분명하네. 천명왕후는 주상의 병을 핑계 삼아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지요. 허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국고를 탕진해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명왕후는 심성이 비열하고 잔인해서 충신의 가족들까지 죽이거나 노비로 만들고 있다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몸을 피하는 와중에 그만. 혁기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혁기는 결심한 듯 이를 악물었지요. 노인장 부탁합니다. 제게도 검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감노인이 전한 말을 들은 혁기는 분노로 가슴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아픈 주상을 대신해 국정을 주무르는 천명왕후를 막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이 나는 이미 검을 놓았다고 하지 않나. 부탁드립니다. 천명왕후를 치려면 어르신의 검술밖에 없습니다. 사실 혁기는 앞서 미려가 비수 몇 자루로 수십 마리 산새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인 미려의 솜씨가 저리도 뛰어나니 할아버지 감노인의 검술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도 가지 않았지요. 해서 복수를 위해서는 감노인의 검술을 꼭 배워야 한다는 심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혁기 도령에게 검술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감노인은 손녀딸 미려까지 부탁하는 통에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혁기는 검계 최고수였던 감노인에게 검술을 배우게 되었지요. 혁기는 밤낮으로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먼 오지로 귀향을 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와 피난길에 병에 걸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하루도 쉴 틈이 없었지요. 불철주야 검술에 매진하는 혁기의 모습을 보고 미려도 다시 검술을 배웠답니다. 이전부터 재능에 뛰어난 미려는 이제는 눈을 감고도 날아다니는 파리를 빗으로 맞춰 떨어뜨릴 정도가 되었지요. 혁기도 미려의 솜씨를 보며 더욱더 의지를 활활 태웠습니다. 혁기의 투쟁심을 눈여겨본 감노인은 가끔씩 미려와 혁기의 대련을 허락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때마다 혁기의 솜씨는 일취월장 어느새 미려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지요. 혁기와 미려는 가끔씩 감노인에게 알리지 않고 대련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검을 맞대고 연습을 하면 가끔씩은 두 사람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정도로 바짝 붙을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혁기는 미려의 매력에 정신을 빼앗겨 승부를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하면 미려는 깔깔 웃으며 혁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곤 하였죠. 혁기는 아쉬워하며 미려의 손을 맞잡았지만 그때마다 얼마나 두근두근 하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검술을 연마하는 동안 더욱더 가까워졌답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나자 혁기의 검술은 감노인과 대련을 해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열의 한 판은 이길 정도니 그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짐작이 갔지요. 감노인도 이만하면 앞으로는 실전에서 배워야 한다며 하산을 허락했지요. 혁기는 감노인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드디어 천명왕후를 치고 조선을 도탄에서 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어찌 맞겠나? 부디 신중 또 신중하게 행동하게. 할아버지, 저도 혁기 도령을 돕고 싶습니다. 미려는 한사코 혁기와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이미 혁기에게 마음을 준 터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한 손녀딸이 위험천만한 복수에 동참한다고 하니 감노인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괜히 막다간 일만 더 그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감노인은 청죽으로 만든 작은 피리를 미려에게 건네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이 오면 꼭 이 피리를 불라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혁기와 미려는 용담오열과 다름없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둘은 정보도 얻고 여독도 풀 겸 주막집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둘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술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세도가인 좌의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그 좌상 대감이 요새 심상치 않다는 것이야. 좌상이라면 그 천명왕후의 오랍이 아닌가? 이거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가 또 뭘 갖고 싶어서 그러실까? 알게 뭐야. 어쨌든 당분간 밤길 조심해야겠어. 행여 무슨 일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 술에 취한 사내들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 소문 좀 자세히 듣고 싶소만. 이 솔깃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좋지. 그런데 맨입으로 되겠소. 맨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혁기가 당황해하니 미려가 얼른 나섰지요. 자, 이 좋은 이야기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사내분들, 여기 술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그 아가씨가 통이 커서 좋구먼. 좋네. 오늘 실컷 이야기하세나. 그렇게 혁기와 미려는 사내들과 주거니 받거니 술을 나누며 정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좌의정이 사병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리지 않고 좌상의 사병이 되니 그 수가 100을 넘어 1000을 헤아린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은 혁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좌상과 천명왕후가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달이 뜨고 밤이 깊자 술자리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가고 혁기와 미려도 숙소로 향하였죠.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칼을 든 남자 셋이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은 모두 복면을 쓰고 있어 신원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아니, 대관절 당신들은 위시오? 누구길래 야밤에 이렇게 길을 가로막는 것이오? 하하, 맹랑한 기집. 우릴 속이고 장혁기를 빼돌리다니.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아니, 당신들은 혁기 도련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살수들이군요. 네, 그랬습니다. 이들은 1년 전 혁기를 쫓아 미호강 주변을 뒤지던 바로 그 칼잡이들이었죠. 웬 수상한 남녀가 좌상대감의 뒤를 캐고 다닌다 하여 왔더니만 이거 아주 횡재했구나. 얘들아, 쳐라. 좌상께서 장혁기의 목에 100냥의 상금을 거셨다. 하여 혁기와 미려는 살수들과 무서운 칼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질로 먹고 사는 살수들의 검은 참으로 매서웠습니다. 공격 하나하나가 전부 급소만을 노리는 잔인한 검술이었지요. 허나 감노인에게 검술을 배운 혁기는 그 공격을 하나하나 방어해냈지요.
머리가 좋은 혁기는 감노인의 검수를 죄다 외워버렸는데요. 해서 노인보다 훨씬 하수인 살수의 검은 손바닥 보듯 훤히 꿰일 수 있었답니다. 결국 모든 수가 파악당한 살수는 혁기의 신묘한 반격 앞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미려를 도운 혁기는 나머지 두 살수도 쓰러뜨리고는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피했지요. 좌상의 세작이 주막에까지 있을 줄이야.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겠어요. 옳은 말이오. 미려 처자. 둘은 그 다음 날부터 좌상 대감의 저택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수많은 사병으로 물샐 틈 없이 경비되고 있었지요. 해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허나 둘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좌상이 사병을 모으고 있는 이상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벌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흘쯤 지났을까요? 달도 뜨지 않은 밤 마침내 좌상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칼잡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허나 혁기와 미려는 감탄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사병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좌상이 역모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혁기와 미려는 서둘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금이위 대장을 뵙게 해주시오. 지금 좌상의 사병들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단 말이오. 뭐시 알겠다. 내 당장 대장님을 뵙게 해주겠다. 당직하는 무사가 서둘러 둘을 궁궐 안으로 안내했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라. 내 곧장 대장님을 모셔오겠다. 알겠소. 꼭 좀 빨리 부탁하오. 그렇게 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혁기 도련님께도 전하겠습니다. 응, 미려 처자. 또 허공을 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내금이 무사는 좌상의 간자이옵니다. 혁기의 뒤에 머무르고 있던 여인이 미려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었죠. 알턱이 없는 혁기가 떨떠름해하자 마침내 미려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셔요. 저는 사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녕 사실이요? 네, 아까 그 무사가 첩자라는 사실도 사실 그분께서 말해주었답니다. 바로 도련님께 항상 붙어있는 도련님의 어머님이요. 이럴 수가. 어머니, 또다시 아들을 구해주셨군요. 미려가 인상차기를 설명하는데 혁기의 어머님이 맞았습니다. 혁기는 죽어서도 이어지는 어머님의 자식사랑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지요. 허나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려와 혁기는 방을 빠져나와 서둘러 대장을 찾았지요. 다행스럽게도 대장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금이위의 대장은 혁기의 아버님인 형조판서와 막역한 사이였던 것이죠. 대번에 혁기를 알아본 대장은 서둘러 금이위를 모아 좌상의 사병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좌상의 사병이 궁궐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허나 서둘러 방비를 한 덕분에 금이위 대원들은 사병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중과부적. 사병의 숫자가 워낙 많은 탓에 금이위는 밀리고 또 밀리고 있었습니다. 혁기와 미려도 수많은 사병을 베며 용감하게 맞섰지요. 둘은 검은 몰려든 적을 쓰러뜨리느라 붉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붙여 밀려나고 있었지요. 미안하오, 미려 처자. 나 때문에 미려 처자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었소이다. 어찌 사과하시나요? 나라를 위한 혁기 도령의 마음에 저 또한 동의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복수도 못했을 뿐더러 사랑하는 여인까지 위험하게 만든 내 죄가 크구려. 혁기의 사랑한다는 말에 미려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사실 미려도 혁기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거든요. 해서 자기는 죽어도 어떻게든 혁기만은 살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고민하는 찰나 마침 할아버지가 넘겨준 청죽피리가 생각났습니다. 위급할 때는 이 피리를 불라고 하셨지. 미려가 피리를 불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하늘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대답하듯 저 멀리서도 똑같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들 이게 뭔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양 한켠에서부터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팔도의 사당패가 모두 모여 북과 꽹과리를 치며 몰려오고 있었지요. 이들은 감노인이 모은 원군이었습니다. 사당패 앞에는 자기 키만한 칼을 든 감노인이 있었지요. 감노인은 흰 수염을 날리며 사병들을 풀립처럼 베어넘겼습니다. 칼솜씨를 자랑하는 좌상의 1급 호위무사들도 감노인의 칼 앞에 선 어린애 같았지요. 마침내 좌상이 감노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자 사병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흩어지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얘야, 무사하느냐? 네, 저는 멀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희가 떠나고 나니 나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팔도를 돌며 알고 지내던 사당패들을 모았지. 모두가 천명왕후와 좌상대감에게 분노하고 있던 터라 생각보다 쉽게 대군을 모을 수 있었지. 그리하여 너의 피리 소리에 맞춰 한꺼번에 놈들의 뒤를 친 것이란다. 그랬군요. 역시 할아버지십니다. 공격이 제대로 꽂혀버렸군요. 그렇게 좌상과 천명왕후의 음모는 분쇄되었습니다. 영모에 가담했던 좌상과 천명 두 남매도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요. 억울하게 귀양을 갔던 혁기의 아버지 장대감도 벼슬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혁기는 마침내 감동적인 부자상봉을 할 수 있었지요. 장대감과 혁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만을 흘렸답니다. 주상은 영모를 막은 공로로 혁기는 높은 벼슬을 내렸답니다. 약관의 나이에 승지라는 벼슬을 얻게 된 혁기는 그야말로 조정의 길이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일이 해결되고 나자 혁기는 미려에게 말했습니다. 미려 처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처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오. 나는 처자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요. 날 미려 처자에게 주고 싶소. 우리 혼례를 치릅시다. 우하하하. 둘은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물론 미려는 혁기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혁기와 미려는 경사롭게 혼이 나게 되었지요. 첫날 밤 혁기는 그간 배운 검수를 살려서 미려에게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넣었다 뺐다 밤새도록 이어지니 방안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지요. 마침내 미려는 혁기의 솜씨에 탄복해 그를 지아비로 인정했답니다. 둘은 정말로 행복하고 황홀한 나날을 보내었고 그 뒤로도 금슬 좋은 부부로 평생을 해로하였습니다. 옛말에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도 하신 말인데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살 길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우리도 혁기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땅에는 한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지요. 한수는 좌찬성을 지낸 한범의 맏이었는데 젊어서부터 시서와의 두루능에 길이나라고 불리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한수가 책을 사러 저잣거리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웬 젊은 처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치에는 보따리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처녀는 앞이 불편했는지 눈가를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헌데 몸이 불편한 여인이 희롱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건장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고작 힘없는 아녀자를 괴롭히는 것이오. 흥, 보아하니 양반집 자제 갔소만. 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마저 가시오. 그냥은 못 가겠소.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는지 그 이유나 좀 알고 갑시다.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백면서생이셨구려. 이보시오. 이 여인은 우리에게 큰 빚을 졌단 말이오. 빚이 무려 7냥이오.
일곱 양이 어디 작은 돈이오? 그러니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지. 무엇이? 대관절 무슨 이유로 그리 큰 빚을 진 것이오? 그건 알 바 없고 대신 빚 갚아줄 것도 아니면 이제 그만 가시오. 그러더니 사내들은 다시금 여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한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처녀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지요. 어쩌다 그렇게 큰 빚을 졌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왈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녀가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처녀는 어딘가 품위가 있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왈패들에게 빚지고 살 그런 여인이 아니었지요. 그만하시오. 자, 7양이오. 이제 되었소? 정말 일곱 양이구먼. 옳거니 되었다마다. 이제 보니 복덩이셨구만. 빚도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돈을 받아든 왈패들은 오늘은 운수대통이라면서 조아라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노려보던 한수는 왈패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서둘러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못된 무리들이로구. 그나저나 괜찮으시오? 다친 곳은 없고? 네, 멀쩡합니다. 니시길래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요? 전 갚아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릇 사대부란 옳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법이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외다. 사대부셨군요. 그럼 사대부이신 선비님께 미천한 해아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스스로를 해와라고 밝힌 처녀는 한수에게 고맙다며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지요. 해와의 정중한 태도에 당황한 한수는 얼떨결에 맞절을 했지요.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시오? 내 짐을 들어드리리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하는 법이오. 자, 앞장서시오. 어서 갑시다. 뻘쭘해진 한수는 보찜을 대신 짊어지고는 해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와는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퍽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해와가 지팡이에 익숙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생각 같아서는 처녀를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사대부 체면에 어찌 함부로 여인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해서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움을 사겨야 했지요. 그렇게 둘은 한참 만에야 도성 밖에 자리한 해와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해와의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는데 둘이 도착하자 늙은 노인이 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해와는 이 노인과 단 둘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한수는 보찜을 툇마루에 올려두고는 다시 책을 사러 갔지요. 그런데 해와야,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리도 친절한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칠수 패거리들에게 붙잡혔을 때부터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왈패인 칠수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한수가 나서서 빚까지 갚아줬다는 말에 크게 안심했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한 분이로구나. 그나저나 참으로 잘생긴 청년이로구. 그 뒤 얼마 후 한수는 그리도 어렵다는 성균관 도깃과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였지요. 내로라 하는 성균관 수재들도 혀를 내두르는 난이도였지만 당당하게 수석을 받았으니 그 실력이 만천하에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돌같은 한범 대감조차 아들의 성취를 기뻐하며 술을 권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술을 받아든 한수는 문득 눈먼 처녀 해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의 태도가 한수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자 어쩐지 가슴 한켠이 애절하게 아려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도깃과를 통과한 이상 이제는 대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는 주상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니 절대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지요. 해서 한수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다짐하였답니다. 이튿날 아침 조용한 곳에서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한수는 청계산 암자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막 도성 성문을 지나 산길에 들어섰을 때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산길 한켠에 바로 그 눈먼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경한 한수는 황급히 해와에게 뛰어갔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어서 정신을 차려보시오. 끌어안고 흔들었지만 해와는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이에 한수는 지체 없이 그녀를 업고 의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깜짝 놀랐지만 서둘러 진맥을 보았습니다. 에잉, 쯧쯧, 이건 병이 아니오. 허기가 심해서 쓰러진 것이외다. 잘 먹이면 나을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없소이다. 다음부턴 의원이 아니라 식당을 찾아 데려가도록 하시오. 한수는 해와를 데리고 의원을 나왔지요. 그리고는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모, 여기 뜨끈한 국밥 하나 말아주시오. 빨리요. 허나 해와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한수가 대신 수저를 들고 해와의 입에 국밥 떠먹여줬답니다. 몇 술 받아먹은 해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한성 근처 주막이오. 급하게 식사를 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데려왔다오. 도련께서 절 구해주신 거로군요. 또 신세를 졌습니다. 별거 아니외다. 그보다 국밥이나 마저 드시오. 자, 어서. 한수는 거듭 해와의 입에 국밥을 떠먹였지요. 부끄러워하면서 받아먹는 해와를 보니 한수의 입꼬리가 간질간질해지는 것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해와를 가까이 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해와는 비록 말랐지만 무척 고왔습니다. 양반집 교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에는 기품이 있었고 이목구비가 오똑한 것이 그림으로 그린 듯 했지요. 그런 해와를 바라보던 한수는 어느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평생 처음 느껴본 설레임에 한수는 어쩔 줄 몰랐답니다. 지금은 단지 마냥 해와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싶었지요. 그때 해와가 한수의 눈초리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소. 화들짝 놀란 한수가 손사래를 치자 해와도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답니다. 그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수는 얼굴이 벌개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알콩달콩 식사를 마친 둘은 주막을 나왔지요. 오래간만에 밥을 먹어서 힘이 난 해와는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걷는 해와를 보자 한수는 또 가슴이 미어졌지요. 해서 주모에게 1년치 국밥값을 미리 건네고는 해와와 해와의 나이든 부친이 오면 언제든 밥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수는 청계산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한수는 두문불출 꼬박 3년을 암자에서 나오지도 않고 공부에만 매진했답니다. 마침내 산을 내려온 한수는 과거 시험 중에서도 가장 큰 대과에 응시하였지요. 임금님까지 나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한수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답니다. 아들이 대과에 급제했다는 소식에 한범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 잔치가 벌였답니다. 가족 친지들의 칭찬을 받는 가운데 어느새 한수의 마음은 또다시 해와 낭자에게 향했지요. 눈먼 처녀가 과연 잘 지내고 있을지 행여 밥을 굶지는 않을지 자꾸만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루 종일 해와 처녀 생각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해와 낭자가 생각나는구나. 이건 분명 사랑이로구나. 내가 해와 낭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왜 진작 내 마음을 몰랐던 걸까? 더 참지 못한 한수는 해와 낭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한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답니다. 어서 가서 이 마음을 모조리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한달음에 낭자의 집에 도착했지만 정작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니 꽤 오랫동안 빈집이 된 것 같았지요. 놀란 한수가 동네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뭐라고요?
이곳에 살던 해와 낭자가 집을 떠났다고요? 소식이 이리도 늦어서야. 그 부녀가 집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1년이요. 1년? 1년이라니. 작년쯤 실수 패거리들이 밀린 빚을 갚으라며 집을 빼앗고 부녀는 내쫓았다오. 그 어느 선비가 7냥은 갚아줬다고 하는데 빚이 아직도 10냥이나 나아 있었다고 하더군. 그럼 부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낸들 아나? 나이 든 아비는 길바닥에서 객사하였다고 하는데 처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소이다. 해화가 사라졌다니. 청천벽력 같은 말에 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지요.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해도 해화의 꽃다운 얼굴만 떠오를 뿐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수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과거 공부를 하느라 3년이나 자리를 비운 탓이다. 나란 놈은 이 얼마나 무심한 사내란 말인가. 조금만 더 해와 낭자 일에 신경을 썼더라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앞 못 보는 여인이 겪었을 숱한 고난에 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돼버린 집터 앞에 앉아있던 한수는 한범대감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집으로 모셔졌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을 했지요. 그러기를 열흘 가까이에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침내 넋놓고 있기를 보름째 되던 날 한수는 아버지 한범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조정에서 암행어사를 뽑을 때 저를 청거해 주십시오. 아니, 한양에서 편하게 지낼 관직이 수두룩한데 왜 하필 암행어사를 하겠다는 거냐? 그 험한 직위를 왜 하겠다고 나선 것이냐? 제가 뜻이 있습니다. 부디 아무 말 마시고 제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무슨 연유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산성장처럼 지내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알겠다. 내 주상께 청을 드려보마. 한범대감은 아들이 고데기로 소문난 암행어사를 하겠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하는 수 없이 들어주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한수는 주상의 교지를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이후로 한수는 조선 팔도를 돌며 암행어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부패한 관리, 백성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들은 모조리 암행어사 한수의 손에 큰 벌을 받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수가 나타났다는 소문만으로도 탐관오리들은 벌벌 떨었답니다. 허나 정작 한수는 조선 어디서도 해화의 소문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래도 한수는 눈먼 처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수가 부패한 사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한수는 고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수사를 하고 있었지요. 마침 오늘이 사또의 생일이라 관아에서 성대하게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수가 지켜보니 산더미 같은 고기에 술에 듣도 보도 못한 귀한 음식들이 줄줄이 관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화려하게 꽃단장을 한 기생들이 속속 관아에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백성들이 잔치 준비를 하느라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뻔히 보일 정도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가마들이 관아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시 주변 권력자들이 모두 사또의 생일을 맞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고을 수령이라는 작자가 백성을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잔치 벌일 궁리만 하였구나. 한편 잔치 수발을 들 안악들이 관아 뒤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이들은 음식을 만들고 술상을 차리고 관아 안팎을 쓸고 닦을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웬 눈가리개를 한 여인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옆에 우락부락한 안악이 일에 방해된다며 눈가리개를 한 여인을 팍 밀치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힘이 없는지 저만치 나가 떨어졌답니다. 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얼른 뛰어가서 쓰러진 여인을 부축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 눈먼 여인이야말로 바로 꿈에 그리던 해와 낭자였던 것입니다. 서둘러 해와를 부축하는데 세상에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해서 한수는 혜화를 끌어안고 엉엉 울고 말았지요. 한수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준 혜화가 너무나도 고마웠답니다. 그렇게 실컷 울었는데 혜화는 천천히 손을 들어 한수의 뺨에 대었지요. 누구신지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절 도와준 선비님 아니십니까? 고생 많았소. 내가 낭자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사실 혜화는 얼떨떨했답니다. 한수에게 도움을 받아 고마운 기억은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자기를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 한수를 보니 반갑기 그지없었답니다. 선비님께서 절 어쩐 일로 찾으시는지는 모르나 저는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잔치집 설거지 일을 맡았으니 더 늦다간 불호령을 듣고 맙니다. 혜화의 말에 한수는 자기가 원주에 온 이유를 기억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한수는 잔치가 벌어지는 관아의 마당 한복판으로 향했지요. 아니, 저 비렁뱅이는 또 뭐야? 좋은 잔칫날에 애인 재수가 없으려니까. 여봐라, 당장 저 비렁뱅이를 쫓아내라. 사또가 귀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벌인 잔치에 웬 남노한 사내가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잠자코 서 있던 한수는 갑자기 소매자락에서 무언가를 번쩍하고 꺼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들과 부패한 자들을 모조리 오게 가두어라. 잔치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한수가 벼락처럼 외치니 사방에서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지요. 이들은 잔치상을 뒤엎고는 사방팔방으로 달아나는 관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답니다. 네, 이놈들. 너희 죄를 너희도 알렸다. 방금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호령하던 자들이 모조리 암행어사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한수는 사또와 관리들의 재물을 모조리 압수하고 이들에게 곤장형을 선고했지요. 곤장 100대를 맞게 된 사또는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만 암행어사 한수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그렇게 원주 땅에서 나쁜 짓을 하던 관리들은 하루 만에 일망타진되었답니다. 원주의 부패를 청소한 한수는 마침내 혜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신없고 많은 놀랐을 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난 암행어사가 되어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타파하였소. 그러셨군요. 참으로 장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아니요,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오. 사실 나는 그동안 혜와 낭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막상 말하려고 하니 현수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탐관오리들을 잡을 때보다 1000배는 더 용기를 내서 말했지요. 사실 혜와 낭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나는 그대를 사모하였소. 그간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말하고 싶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혜화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사실 혜화도 첫 만남부터 한수에게 마음이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눈 멀고 가난한 자기 사정에 어찌 한수 같은 사람과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수의 친절을 떠올리며 버텨오고 있었지요. 그런 한수가 나타나 혼례를 치르자고 하니 혜화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답니다. 저는 앞도 보지 못하고 가문도 미천한 여자이옵니다. 어찌 감히 선비님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혜와 낭자가 아니면 결코 혼인하지 않을 것이오. 그간 낭자에게 무심해 고생하게 만든 것 같소.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고생을 100배, 아니 1000배로 보상할 것이오. 그러니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한수의 확고한 의지에 마침내 혜화도 마음을 허락했지요. 둘은 기쁨에 겨워 뜨겁게 포옹했답니다. 그렇게 한수는 암행어사의 업무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주상은 한수의 공을 높게 사서 관직을 높여 참찬의 직위를 주었답니다. 참찬은 좌찬성의 일을 보좌하는 자리라 좌찬성인 한범대감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에 새롭게 참찬이 된 한수는 해화와 혼례를 올렸답니다. 한양 양반가에서는 한수가 눈먼 여인과 맺어진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알려지면서 모두가 한뜻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그렇게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둘은 혼인 첫날 밤을 맞이하였지요. 대감,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하하하, 꿈이 다름없는 것 같소. 꿈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대감이 제 낭군이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크게 기뻐한 한수는 마침내 커다래진 물건을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해화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찌나 황홀한지 한 번만 찔러도 온몸이 짜르르 전율이 퍼졌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가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연락을 즐겼지요. 그 뒤로도 둘은 금슬이 좋은 부부로 살았습니다. 한수는 아버지 한범대감보다도 출세의 그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다고 하지요. 해와도 그런 한수를 보필해 둘은 오래오래 행복했다고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하죠. 호라비를 모시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해와는 참고 견딘 끝에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수 또한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끝에 예쁘고 참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도 이들의 덕을 본받아 인내의 미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